24. 베거본더가 되어라. 2004년 나는 약 18개월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한 적 있다. 그때 낯선 곳에서 얻은 교훈들은 지금도 내 삶의 탄탄한 토대가 되어주고 있다. 베를린의 뒷골목에서 파타고니아의 숨겨진 호수에까지 이르는 길 위에서 나는 빈털터리에 가까웠다. 가진 것이라고는 백팩과 작은 트렁크 하나뿐이었다. 책도 2권만 가져갔다. 하나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었고 다른 하나는 롤프 포츠가 쓴 여행의 기술이었다. 떠나기 전 나는 여행의 기술을 챙기며 표지 안쪽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의 목록을 적어 넣었다. 스톡홀름, 프라하, 파리, 뮌헨, 베를린, 암스테르담. 서두를 일도 걱정할 일도 없었다. 천천히 나만의 속도로 각 도시를 걸으면 충분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여행 내내 나는 롤프의 책을 거듭 읽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여행은 여행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내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6주 이상 떠나본 적이 있는가? 올리버 스톤 감독의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는 주식 중개인으로 일하는 야심찬 청년이 나온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난 30이 되기 전에 돈을 잔뜩 벌어서 이 바닥을 떠날 거야. 모터사이클을 사서 중국 일주를 할 거야. 나는 이 장면을 보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누구라도 8개월 정도 일하면 중국 여행을 할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이게 30이 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아니 왜 관객들은 이 청년의 말에 나처럼 놀라지 않는 거지?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던 건 이런 의문 때문이 아니었다. 나 역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관객들과 같이 그 청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던 것에 순간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 우리에게 여행이란 짧고 열광적인 경험일 뿐이다. 벌어들이는 돈 모두를 아주 모호한 개념의 인생 시스템에 끊임없이 쏟아붓는 사람에게 여행이란 그저 큰맘 먹고 사는 비싼 옷이나 가구와 같은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과 혁신을 거둔 인물들을 만나보았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산책하고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 중 하나는 그들은 대부분 베거본더였다는 것이다. 베거본더는 방랑자, 베거본더가 되어라.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여름 휴가에 떠나는 여행이 아닌 더 긴 시간을 들여 더 깊이 관찰하며 세상을 걷는 여행 전통인 베거본딩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베거본딩은 일상에서 최소한 6주 이상 벗어나 여행을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떠나는 여행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과 삶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다. 베거본딩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다.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선택권을 선물한다. 일상에서 모험 속에서 일상을 찾게 이끈다. 베거본딩은 태도이기도 하다. 사람과 장소, 사물에 진심으로 흥미를 보이는 생생한 모험가가 될 때 우리는 다양한 기회를 얻는다. 베거본딩은 인생의 확실함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낸다는 뜻이다. 베거본딩의 적당한 때란 없다. 상황이 운명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시간이 몇 달 또는 몇 년 후라도 상관없다. 즉시 돈을 모으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 지도를 펼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베거본딩이 시작된다. 베거본딩은 불확실함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인생과 세계관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근본적인 이유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 베거본딩은 더 이상 각종 예방주사를 맞거나 캐리어를 챙기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두려움과 마주하고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공간에서 창의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고 나가는 일이다. 생각해보라. 이보다 더 멋진 성공 비결이 또 있을까? 그만두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흔히 배그본딩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충분한 경비, 일상으로의 무사한 복귀가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째 떠나지 못하고 있다. 피바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손살같이 떠났다가 손살같이 복귀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베가본더들을 만난다. 비서, 은행원, 경찰, 변호사, 펀드 매니저, 사회복지사, 뮤지션, 트럭 운전사, 은퇴 군인, 웨이터, 목수, 어부, 엔지니어, 사업가. 그들은 어떻게 충분한 시간과 돈을 확보했을까? 세상이 자신의 장기간 공백을 받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장기간 여행을 떠났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굶어 죽고 팔자 좋은 배짱이라는 조롱을 당해야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베가본더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세상은 베가본더들의 글과 책, 강연, 영상,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인다. 이는 베가본더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낡은 무엇인가를 멈추고 새로운 인생 기술을 배워왔다는 증거이다. 진정한 여행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내 안에 뭔가를 그만두어야만 뭔가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타임지 기자를 거쳐 세계적인 여행 작가가 된 피코 아이어는 그만두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뭔가가 당신을 수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뭔가에 수긍할 수 없어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택이고 인생 여정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걸음이다. 직장이든 습관이든 그만둔다는 것은 꿈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선회이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이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베거본딩은 성공 후에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베거본더가 되어야 한다. 제2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을 찾고 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이 길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를 사랑할 수는 있다. 타이탄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우리에게는 평생 숙명처럼 붙어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다. 이 두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 가장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현자는 누구일까? 단연 알랭 드 보통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다. 알랭 드 보통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행복의 건축, 뉴스의 시대 등 펴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인생학교를 전 세계에 설립하여 활발한 사회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알랭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곳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통계와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알랭은 또 진정한 성공이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평화로운 상태를 얻으려면 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타인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자. 그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라.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당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와 불안, 두려움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니 당신은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 타인에게 상처받는다는 건 결국 자신에게 상처받는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알랭은 계속 조언한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의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끝이 없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잠깐씩 멈춰서서 그 사실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들에 핀 꽃을 보고 탄성을 지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지금 꽃을 보고 감탄할 시간이 있느냐고, 원대한 꿈은 없느냐고, 야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경험을 더 쌓고 시련의 파도를 넘고 넘다 보면 언제부턴가 고단송이, 아름다운 구름, 모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평화로운 아침 같은 일상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이다. 해고에 대한 불안, 신체의 질병, 경제적 압박 등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아주 약간의 좌절만으로도 그렇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나약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별 큰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하루에 진심을 다해 감사할 때 극복의 길이 열린다. 감사야말로 불안과 두려움을 보내오는 운명의 여신에게 맞설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효과적인 무기이다. 명상가 샘 해리스 또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맑은 하늘을 이용할 것을 권유한다. 이는 많은 타이탄들이 효과를 얻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적첸을 아는가? 이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 수행법이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엄습할 때는 눈을 뜬 채 맑은 하늘과 지평선 너머를 쳐다본다. 그러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아무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여 보라. 머리가 맑아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 때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삶에 반드시 초대해야 할 친구.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인상 깊은 깨달음을 준 또 다른 인물로 케빈 코스트너를 꼽을 수 있겠다. 그는 평단의 찬사와 함께 혁신적인 스토리텔러로 평가받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이다. 무명이었던 젊은 시절의 어느 날 그는 낡은 픽업 트럭을 몰아 한 작은 지역 극장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참가하고자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일순간 속도가 갑자기 140km까지 치솟았다.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았고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의 브레이크 등 불빛이 점점 크게 다가왔다. 그는 회상한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클러치를 터져라 밟았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처럼 끽 소리가 나면서 가까스로 시동키를 뽑을 수 있었다. 속도를 간신히 줄이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무엇보다 아무도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잠시 안도의 숨을 고른 다음 빌어먹을 차에서 내려 뭔가 홀린 듯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몰랐다. 왠지 절대 오디션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케빈은 그 오디션에서 떨어졌다. 애초에 배우가 되겠다는 열렬한 생각은 없었다. 그냥 주변에서 하도 권해서 경험 삼아 도전해본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 그는 정말 배우가 될 거야 하는 생각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게 밥벌이가 될 수 있을지 큰 확신은 없었지만 미치도록 머릿속을 파고드는 앞으로 뭐하고 살래? 라는 속삭임을 떨쳐내는 용기를 얻는 데는 충분했다. 케빈은 이렇게 말했다. 그날 나는 고속도로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고 배우로서도 별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날 내가 사고로 죽어 오디션을 보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온몸을 전율처럼 훑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오디션에서 떨어졌지만 오디션 자체는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배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록 배우로 대성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떻게든 배우만 될 수 있다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모두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케빈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이 사라졌다. 그는 어떤 도전이든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가 들려준 이 지혜로운 깨달음에 경이라도 표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케빈은 원하는 일, 원하는 삶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나눠 주었다. 떠올릴 때마다 약간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와, 잘하면 완전히 인생을 망칠 수도 있겠는걸 하는 일이 바로 당신이 찾아 헤매던 모험이다.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멀리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마라.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라. 두려움이 목표를 가로막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것뿐 아니라 심해 탐색, 시체 찾기, 로프 및 라펠 구조 작업, 열차 사고 현장에도 파견되는 샌프란시스코 레스큐 2팀의 캐롤라인 폴은 최고의 여성 소방관이다. 레스큐 2팀 역사상 최초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여성 소방관이자 루지 부문 미국 올림픽 대표팀 선발전에도 참가했던 그녀 역시 한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겁쟁이였다.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가장 용감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아직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했던 시절, 캐롤라인은 무엇보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벌였다.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보기 위해 세로로 설치된 케이블선을 타고 230m 높이의 금문교를 올라간 것이었다. 한밤중이었다. 나는 케이블선을 타고 70층 높이의 둥근 가로 바위를 걷기 시작했다. 발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양옆으로 뻗은 두 줄의 얇은 와이어가 안전을 위한 유일한 장치였다. 첫 발자국을 떼는 건 기적 같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두 걸음, 세 걸음쯤 걷고 나자 그냥 보통 평지를 걷는 것과 똑같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용기까지는 두세 걸음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자 캐롤라인은 아찔한 허공 위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감정 모두를 고요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기대와 흥분과 짜릿함, 집중, 자신감, 재미, 두려움,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다. 정말 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느 정도의 순위에 배치할 것인지를 정하고 거기에 넣어두면 충분하다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벽돌처럼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다시 한 개의 선 위에 그것들을 올려보라.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벽돌처럼 따로 하나하나 떨어뜨려 놓은 다음 다시 한 개씩, 한 개의 선 위에 그것들을 올려보라. 인생이란 이 벽돌들을 단단히 쌓아가는 작업임을 알면 두려움이란 벽돌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무너지지 않을지 깨닫게 된다. 두려움은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반드시 부수고 없애야 할 벽돌도 아니다. 적당한 순위에 재배치된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끈다. 안전하면서도 근사하고 멋진 집을 짓고 싶다면 두려움을 어떻게 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캐롤라인과 대화를 나누던 나는 문득 커피잔을 내려놓다가 테이블 위에 새겨진 작가 아나이스 닌의 글을 발견하고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은 용기의 양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난다.